미해군이 일본의 함정 정비를 맡기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독점을 깨뜨릴 천재일호의 기회였습니다. 방위성과 합동 제안서까지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기술평가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새 항목 전부 탈락, 한국 대비 현저한 격차. 일본이 무너지는 그 순간 중동에서 480조 원이 한국으로 쏟아졌습니다. 28년간 한국 조선을 깔보던 일본 관료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은 진짜 이유.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도쿄 가스미가세키 경제산업성 본관 8층 대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간부급 관료 12명이 긴급 소집됐는데 회의 안건을 본 순간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미합 중국 해군 태평양 함대 사령부로부터 공식 서한이 도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단 하나였습니다. 일본 조선소에서 미해군 대형 군수함 정비를 맡을 의향이 있는지 타진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에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 주먹을 불끈 쥐었고 옆자리에선 작게 박수가 나왔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미해군 함정정비 시장은 연간 120조 원이 넘는 초대형 시장입니다. 그런데 그 시장의 대부분을 한국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본토 조선소가 30년간 투자를 멈춘 사이 한국 조선소가 그 자리를 차지해버린 겁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그 자리를 넘보고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저쪽에서 걸어온 겁니다. 저는 다나카 료이치입니다. 경제산업성 산업정책국 심의관으로 조선과 해운 분야를 28년째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자리는 아닙니다. 뉴스에 이름이 나오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 조선 산업의 모든 정책 결정이 제 책상을 거쳐갔습니다. 조선소 구조 조정, 해운사 지원, 방위성과의 함정 건조 협력까지 일본 조선의 살아있는 지도 같은 역할을 해온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 아침 미해군 서한을 처음 읽었을 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8년을 기다린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28년 동안 속으로 이를 갈아온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 빼앗긴 조선시장, 그 치욕의 역사를 되돌릴 기회가 왔다는 직감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건 산업정책국장인 모리야마 겐지였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은퇴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관료 사회에서 차기 차관으로 유력하다는 소문이 돌 만큼 야심이 큰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모리야마 국장이 서한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정비 계약이 아닙니다. 일본 조선 산업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앉은 간부들의 얼굴에도 붉은 기운이 돌았습니다. 사무관 한 명이 즉시 질문했습니다. 국장님, 미국이 왜 갑자기 일본에 타진을 한 겁니까? 지금까지 한국 조선소만 쓰지 않았습니까? 모리야마 국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유 있는 미소였습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지. 다나카 심의관이 설명해 주겠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현재 미해군 태평양 함대 군수 지원선 14척 중 9척이 한국 조선소에서 정비를 받고 있습니다. 거제, 울산, 부산에 분산되어 있죠. 그런데 중동 정세가 급변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위기로 미해군이 긴급 전력 재편을 해야 하는데 정비 중인 함정을 빨리 돌려받아야 합니다. 미국은 한국 조선소의 일정 단축을 요청했지만 한국 측이 거절했습니다. 기존 고객사 계약을 우선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미국 요청을 거절했다고요? 네. 미 대통령이 직접 서한까지 보냈는데도 한국 조선사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대안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 대안이 바로 일본입니다. 순간 회의실에 환호에 가까운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자만하다가 스스로 기회를 걷어찬 거 아닙니까? 라고요. 또 다른 간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미국도 일본의 기술력을 인정하는 거죠. 라고요. 저도 그때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이 잘난 척하다가 빈틈을 보인 것이고 일본이 그 빈틈을 파고들 절호의 기회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한국의 거절이 자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인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의미를 알게 됐을 때 저는 28년 관료 인생에서
가장 처참한 굴욕을 맛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아직 먼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아침에 저는 그저 흥분에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일본 조선 산업의 역사를 아십니까? 저는 그 역사를 뼛속까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 역사 자체가 제 인생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다나카 마사히로는 1970년대 통상산업성에서 조선 정책을 담당한 관료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50%를 넘기는 절대 강자였습니다.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대형 선박 두 척 중 한 척은 일본이 만들었습니다. 나가사키의 미쓰비시 중공업, 고베의 가와사키 중공업, 요코하마의 이시카와지마 하리마. 이 이름들은 세계 해운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시절부터 제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료이치, 일본은 바다의 나라다. 우리가 배를 만들어 세계에 팔았기 때문에 전후 폐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조선은 일본의 자존심이야. 그 자존심을 가지고 저는 대학에서 해양공학을 전공하고 관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입성한 해가 1990년대 중반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때부터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세계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일본 조선업계의 반응은 한마디로 콧방귀였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가르쳐 준 기술로 싸구려 배를 찍어내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선박의 품질은 비교 대상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경제산업성 내부에서도 한국 조선은 일시적인 가격 덤핑이고 기술력에서 일본을 따라오려면 최소 20년은 더 걸린다는 분석 보고서가 돌았습니다. 저도 그 보고서에 이름을 올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따라오기는커녕 일본이 한국의 뒷모습도 보지 못할 만큼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세계 LNG, 운반선 시장 점유율 78%가 한국이었습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 상위 20척 중 17척이 한국에서 건조됐습니다. 일본은 중소형 선박 위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 같은 말이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조선은 일본의 자존심이야. 그 자존심이 한국에 넘어갔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제28년 관료 인생 전부가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부하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한국은 물량이지 기술이 아니다. LNG선을 많이 만드는 것과 기술력이 뛰어난 것은 다르다. 진짜 기술은 군함 정비에서 드러난다. 군함은 민간 상선과 차원이 다르거든. 그 분야에서는 일본이 아직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100% 확신해서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 미해군의 서한이 도착한 겁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증명할 기회가 왔다고. 일본 조선의 기술력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줄 기회가 왔다고 말입니다. 모리야마 국장이 회의를 정리하며 저를 지명했습니다. 다나카 심의관, 자네가 이 프로젝트의 실무 총괄을 맡아라. 방위성과 공동 제안서를 작성해서 미국에 제출한다. 기한은 2주. 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맡겨주십시오.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 앉아있던 간부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 쏠렸습니다. 어떤 눈빛은 기대였고 어떤 눈빛은 부러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기술 총괄과장 니시무라 아키라였습니다. 그는 창가 쪽 끝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서한 사본을 몇 번이고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표정에 흥분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간에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니시무라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다나카 심의관, 잠깐 시간 되십니까?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니시무라는 안경을 고쳤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심의관님,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우리 조선소에서 미해군 규격의 대형 군수 지원선을 개조한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한 단 한 번도 없는데요. 저는 그 질문이 불편했습니다.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니시무라 과장, 경험이 없다고 못하는 건 아니야. 일본 조선 기술의 기본기가 탄탄하니까. 해상자위대 호위함 정비는 세계 최고 수준 아닌가. 니시무라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눈치였지만 결국 알겠습니다 라고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니시무라는 좋은 기술자지만 너무 신중하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지. 겁부터 먹으면 어떡하나. 그때는 니시무라의 그 불편한 질문이 정확히 핵심을 찌르고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2주간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경제산업성 8층에 제안서 작성 전담팀이 꾸려졌습니다. 저를 포함해 경제산업성에서 5명, 방위성 장비국에서 3명, 해상자위대, 기술본부에서 2명, 총 10명의 정예 인원이었습니다. 방위성에서 파견 나온 사람 중 1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장비국 선박과 수석사무관 하야시 다이스케였습니다. 이 사람을 기억해 두십시오. 나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야시는 키가 작고 체격이 다부진 사람이었는데 눈빛이 매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해상자위대 출신으로 현장에서 함정 정비를 직접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야시가 첫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다나카 심의관님, 제안서에 들어갈 핵심 내용이 뭡니까? 미국이 뭘 원하는 건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저는 미해군 서한을 다시 펼쳤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건 3가지입니다. 첫째, 대형 군수 지원 성급 함정을 수용할 수 있는 도크. 둘째, 세척 이상 동시 정비 능력. 셋째, 12개월 이내 1차 정비 완료. 하야시가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세척 동시 정비요? 현재 일본에서 그게 가능한 조선소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나가사키 미쓰비시 조선소와 고베 가와사키 조선소, 이 2곳이 대형 도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조선소의 도크를 합치면 세척 동시 수용이 가능합니다. 하야시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2 조선소를 합쳐서요? 한 곳에서 세척을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살짝 불편해졌지만 표정을 관리하며 대답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관리 체계를 통합하면 문제 없습니다. 제안서의 통합관리 시스템을 강조하면 됩니다. 하야시가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완전히 납득한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디테일은 나중에 조정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2주간 팀원들은 거의 매일 밤을 새웠습니다. 일본 조선소의 도크 규격, 크레인 용량, 인력 현황, 과거 해상자위대 함정정비 실적까지 총동원해서 180페이지짜리 제안서를 완성했습니다. 표지는 일본 국기와 미국 국기가 나란히 배치된 격식 있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제목은 미일해양 산업협력 제안서, 차세대 함정정비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제안서 최종 검토 회의에서 모리야마 국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훌륭하네. 이 제안서라면 미국도 진지하게 검토할 겁니다. 한국에만 의존하는 건 미국 입장에서도 리스크니까.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사실 제안서를 작성하면서 일부러 한국의 약점을 부각시키는 대목을 넣었거든요. 한국 조선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안보 리스크라는 점. 일본은 미일 동맹의 신뢰 기반 위에서 더 안정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술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정치적 논리를 섞은 겁니다. 제안서가 외무성을 통해 미 국방부에 전달된 건 그로부터 3일 뒤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속도로 답신이 왔습니다. 미 국방부 조달차관보실에서 일본 측 제안에 관심이 있다. 다만 기술평가를 먼저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술평가. 그 3글자가 답신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기술평가가 형식적인 절차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이미 마음먹었고 서류상 근거를 만들기 위한 절차일 뿐이라고요. 그래서 기술평가 일정을 잡으면서 팀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평가는 우리 실력을 보여주는 무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해상자위대 호위함 정비 실적,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 관리 시스템, 이걸 보여주면 미국이 안심할 겁니다. 하야시가 그 자리에서 또 한마디 했습니다. 심의관님, 기술평가에 극한 환경 시뮬레이션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대비합니까? 우리가 이 분야에서 독자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니까.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극한 환경 시뮬레이션. 솔직히 그 항목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해상자위대 기술본부에서 관련 데이터를 제공받으면 됩니다. 일본의 해양 연구 데이터는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 하야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불안이 읽혔습니다. 기술평가 일정은 한 달 뒤로 잡혔습니다. 미해군 함정 시스템 사령부에서 평가단을 일본에 파견한다는 통보였습니다.
나가사키 미쓰비시 조선소와 고베 가와사키 조선소를 이틀에 걸쳐 실사한다는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한 달을 설레는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두 조선소에 미리 연락해서 도크를 정리하고 시설을 최대한 깔끔하게 준비시켰습니다. 미국 평가단이 왔을 때 좋은 인상을 주도록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영어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제안서 제출 뒤 펜타곤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비공식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 국방부 조달차 관보가 일본 제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국과 협상이 계속 막히고 있으니 일본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일본 조선의 부활을 알리는 순간이 될 거라고. 한국에 빼앗겼던 자존심을 되찾는 날이 올 거라고. 하지만 진짜 현실은 그로부터 한 달 뒤 미해군 평가단이 나가사키 조선소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제가 28년간 쌓아온 모든 확신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미해군 함정 시스템 사령부 기술 평가단이 일본에 도착한 건 한 달 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나리타 공항에서 내린 평가단은 총 5명이었습니다. 단장은 해군대령 마이클 브래들리, 조선공학 박사 출신으로 미해군 함정의 성능 평가를 15년간 담당해 온 인물이었습니다. 나머지 4명은 구조공학, 전기체계, 추진 시스템, 시뮬레이션 분야 전문가였습니다. 저는 공항까지 직접 마중을 나갔습니다. 브래들리 대령과 악수를 나누는 순간 그의 손아귀, 힘이 상당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눈빛도 날카로웠습니다. 의례적인 미소는 있었지만 그 뒤에 숨은 냉정함이 읽혔습니다. 이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판단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직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직감을 무시했습니다. 우리 조선소가 충분히 좋은 인상을 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첫째 날은 나가사키 미쓰비시 조선소 방문이었습니다. 나가사키까지 국내선으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브래들리 대령 옆자리에 앉아 일본 조선 산업의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전후 복구 시기부터 세계 1위를 차지했던 영광의 시대까지. 브래들리 대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특별한 감흥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나가사키 공항에서 조선소까지 차로 40분. 창밖으로 나가사키 항구가 보였습니다. 저는 자부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대령님, 이 항구에서 일본 최초의 근대식 선박이 건조됐습니다. 15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조선의 성지입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창밖을 보며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역사는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평가하는 건 현재의 능력입니다. 그 한마디에 살짝 기분이 가라앉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미쓰비시 나가사키 조선소 정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나름 자신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조선소 측에 철저히 준비시켜 놨으니까요. 도크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작업 인력 배치를 최적화하고 프레젠테이션 룸에는 최신 스크린과 음향 시스템까지 설치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브래들리 대령의 시선이 먼저 향한 곳은 프레젠테이션 룸이 아니었습니다. 도크였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도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행원들도 뒤따랐습니다. 저와 미쓰비시 측 안내 담당자가 당황해서 뒤를 쫓았습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한번 도크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하더니 옆에 있는 구조공학 전문가에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도크 폭이 얼마나 되지? 구조공학 전문가가 눈대중으로 가늠하더니 답했습니다. 65m 내외로 보입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감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지켜보던 하야시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심의관님, 미해군 서플라이급 군수 지원선의 선폭이 32m입니다. 도크폭 자체는 문제없지만 동시에 두 척을 넣으려면 최소 80m는 되어야 합니다. 여기선 한 척이 한계예요. 저는 하야시의 말을 듣고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안서에 두 조선소를 합쳐서 세 척 동시 정비가 가능하다고 써놨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미쓰비시 조선소 소장이 직접 발표를 맡았는데 일본어를 통역관이 영어로 옮기는 방식이었습니다. 해상자위대 호위함 정비 실적, 품질 관리 시스템, 안전 기록 등을 차례로 소개했습니다. 발표는 매끄러웠고 자료도 깔끔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해군 서플라이급 군수 지원선은 전장 230m, 만재배 수량 5만 톤급입니다. 이 규모의 함정을 이 조선소에서 통째로 개조한 경험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실적을 알려주십시오. 조선소 소장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통역관을 거쳐 답했습니다. 5만 톤급 함정의 전면 개조 경험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해상자위대 이지스함과 헬기 탑재, 호위함 정비 경험이 풍부하며 이를 바탕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태블릿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표정 변화는 없었지만 옆에 앉은 전기체계 전문가와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시선 교환이 의미하는 바를 저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시뮬레이션 분야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극한 해상 환경에서의 선체 구조 응력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특히 LNG 탱크의 슬로싱 현상을 모델링할 수 있는 독자 기술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슬로싱 시뮬레이션.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하야시가 제 옆에서 몸을 살짝 굳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조선소 소장은 기술부장에게 시선을 보냈고 기술부장이 대신 답했습니다. 슬로싱 시뮬레이션에 대해서는 대학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자 프로그램은 개발 중이며 현재는 범용 유체역학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발 중. 범용 소프트웨어 활용. 그 말은 독자 기술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이건 부차적인 항목일 수 있으니까요. 둘째 날은 고베 가와사키 조선소 방문이었습니다. 고베 조선소는 나가사키보다 규모가 작았지만 잠수함 건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해상자위대의 소류급 잠수함이 이곳에서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 점을 강조해서 잠수함까지 만드는 조선소의 기술력이라는 각도로 밀어붙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래들리 대령은 잠수함 건조 시설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형 도크의 가용 현황을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현재 이 도크에 들어가 있는 선박은 무엇입니까? 해상자위대 호위함 한 척과 민간 벌크선 두 척이 작업 중입니다. 이 함정들의 출항 예정일은 호위함은 4개월 후, 벌크선은 각각 3개월, 6개월 후입니다. 그러면 이 도크에서 미해군 함정 작업을 시작하려면 최소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까? 일정 조정을 하면 단축할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3, 4개월의 대기는 불가피합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다나카 심의관, 제안서에는 세척 동시 정비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두 조선소를 이틀간 둘러본 결과 현 시점에서 미해군 대형 함정을 즉시 수용할 수 있는 빈 도크가 한 곳도 없군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제안서에 쓴 내용과 현실 사이에 간극이 있었다는 것을 브래들리 대령의 한마디가 정확히 짚어버린 겁니다. 옆에 있던 하야시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모리야마 국장의 수행원이 전화기를 꺼내 어딘가에 보고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술평가단은 이틀간의 실사를 마치고 나리타 공항에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공항에서 브래들리 대령과 마지막 악수를 나눌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나카 심의관, 일본의 협조에 감사합니다. 평가 결과는 2주 내로 공식 통보하겠습니다. 그 말투는 예의 바르고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2주 내로 공식 통보하겠다는 말이 저한테는 사형 선고를 기다리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차 안에서 하야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심의관님, 솔직히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어. 저는 그 한마디만 하고 창밖을 봤습니다. 나리타 공항 주변의 평범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에 돌이 들어앉은 것 같았습니다. 평가 결과를 기다리는 2주 동안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브래들리 대령의 표정, 그의 질문들, 그리고 빈 도크가 없다는 지적. 이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조선소를 직접 보기로 한 겁니다.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미해군이 한국 조선소의 무엇을 높이 평가하는지를 직접 확인해야 우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식 방문은 아니었습니다. 일본 해운협회가 주최하는 아시아 조선 포럼이 부산에서 열리는 일정이 있었는데 그걸 핑계 삼아 한국에 들어간 겁니다. 포럼 참석 후계인 일정으로 거제를 방문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부산에서 포럼을 마치고 렌터카를 빌려 거제로 향했습니다. 하야시도 동행했습니다. 거제대교를 건너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도로 옆으로 거대한 크레인의 꼭대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의 크레인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하야시가 운전대를 잡은 채 나직이 말했습니다. 크레인 숫자가 나가사키의 3배는 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가 해안 도로를 따라가자 하나오션 거제, 조선소의 전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나가사키 미쓰비시 조선소와 고베 가와사키 조선소를 합친 것보다 더 컸습니다. 도크가 7개 이상 보였고 각 도크에 거대한 선박들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LNG, 운반선의 선체를 조립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도장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곳곳에서 튀었고 크레인이 수백 톤짜리 블록을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야시가 차를 세우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건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이건 규모가 다른 세계입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규모가 크다고 기술이 좋은 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포럼에서 만난 한국 조선 업계 관계자를 통해 조선소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시설을 안내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내부 핵심 시설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도크 하나의 길이가 400m가 넘었습니다. 나가사키의 한 번 도크가 280m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건 도크 7개가 전부 가동 중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빈 도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해군 함정, 노르웨이 해운사 벌크선, 카타르 LNG선, 사우디 유조선, 그리스 컨테이너선. 전 세계의 배가 이 조선소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미국도, 노르웨이도, 카타르도, 사우디도, 그리스도 전부 이 조선소의 작업 일정에 맞춰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계가 이 조선소의 스케줄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나가사키 조선소에서 브래들리 대령이 빈 도크가 없다고 지적했을 때 저는 일정 조정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제 조선소를 보니 빈 도크가 없다는 것의 의미가 전혀 달랐습니다. 일본의 빈 도크 없음은 겨우 서너 척 작업 때문에 공간이 부족한 것이었고 한국의 빈 도크 없음은 전 세계 물량이 밀려들어서 쉴 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현상이었지만 원인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하야시가 조선소 외곽 도로를 걸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제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심의관님, 이것 좀 보십시오. 화면에는 하나오션 기술연구소 건물이 찍혀 있었습니다. 건물 한쪽 벽면에 커다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글이라 정확히 읽을 수는 없었지만 하야시가 번역해줬습니다. 그는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았거든요. 바다의 답은 바다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바다의 답은 바다에 있다. 그 문장이 묘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하야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심의관님, 저 건물이 시뮬레이션 센터입니다. 한국 조선업계에서는 이곳을 한화특전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한화특전사라고요? 무슨 의미입니까? 남들이 못 푸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극한 환경에서의 슬로싱 시뮬레이션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독자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LNG, 탱크 내부의 액화 가스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이 기술을 20년 넘게 축적해왔다고 하는데 미국에도 동급 프로그램이 없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20년. 그 숫자가 제 뇌리에 박혔습니다. 나가사키에서 브래들리 대령의 전문가가 슬로싱 시뮬레이션을 물었을 때 우리 기술부장이 개발 중이라고 답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20년 전에 이미 시작한 것을 일본은 아직 개발 중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조선소 정문 앞 도로에서 퇴근하는 기술자들과 마주쳤습니다. 오후 6시 무렵이었는데 작업복 차림의 사람들이 물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걸음걸이가 단단했습니다. 그 인원의 규모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하야시가 나중에 조사해서 알려준 바로는 하나오션 거제, 조선소의 기술 인력만 2만 명이 넘었습니다. 협력사까지 합치면 4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나가사키 미쓰비시 조선소의 전체 직원이 3,000명 남짓인 것과 비교하면 10배가 넘는 규모였습니다.
저는 거제에서 부산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야시도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거제대교가 멀어지면서 크레인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밤인데도 조선소는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4시간 가동이었습니다. 일본 조선소는 대부분 주간만 작업하는데 한국은 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돌아와 샤워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것이 현실이라면 우리의 제안서가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180페이지짜리 문서에 쓴 자신감은 현장 한번 보지 않고 책상 위에서 만들어낸 환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규모가 전부는 아니다. 일본에는 일본만의 강점이 있다. 기술평가 결과를 보기 전까지 포기하지 말자.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기술평가 결과가 도착한 건 거제 방문 일주일 뒤였습니다. 경제산업성 외사과를 통해 미 대사관에서 전달된 공식 문서였습니다. 봉투에 찍힌 미 국방부 인장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보고서 표지에 빨간 글씨가 찍혀 있었습니다. CONFIDENTIAL 기밀. 그리고 그 아래에 제목이 있었습니다. 일본 조선 역량 기술 평가 보고서 미해군 대형 군수함 정비 적합성 평가.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요약부터 읽었습니다. 평가 결과 일본 조선소는 현 시점에서 미해군 대형 군수 지원선의 정비 및 개조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한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글자가 눈앞에서 흐려졌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보고서는 3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첫째, 도크 인프라. 보고서는 일본 내에서 미해군 서플라이급 군수 지원선을 수용할 수 있는 도크가 2곳에 불과하며 2곳 모두 기존 작업으로 포화 상태라고 적었습니다. 세척 동시 정비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제안서에 쓴 통합관리 시스템은 근본적인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대형 군수함 개조 경험. 일본 조선소는 해상자위대 호위함 정비에는 풍부한 경험이 있으나 5만 톤급 대형 군수 지원선의 전면 개조를 수행한 실적이 전무하다고 적었습니다. 호위함과 군수 지원선은 규모와 시스템 복잡도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호위함 정비 경험만으로는 대형 군수함 개조 능력을 담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3번째 항목에서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셋째, 극한 환경 시뮬레이션 기술. 보고서는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일본 조선소는 극한 해상 환경 시뮬레이션 기술에서 한국 대비 현저한 격차가 존재한다. 특히 한국 조선소가 보유한 슬로싱 시뮬레이션 독자 프로그램과 동급의 기술을 일본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며 범용 소프트웨어 의존도가 높아 복잡한 군수함 구조 설계 검증에 한계가 있다. 한국 대비 현저한 격차. 그 문장이 눈에 꽂혔습니다. 미해군이 공식 문서에서 일본과 한국의 기술 격차를 인정한 겁니다. 그것도 현저한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건 외교적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적 사실 판정이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최종 결론이 있었습니다. 일본 조선소가 미해군 대형 군수 지원선의 정비 및 개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크 확장, 대형함 개조 인력 확보, 시뮬레이션 기술 자체 개발 등 최소 3년에서 5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현재 진행 중인 작전 일정에는 적합하지 않다. 3년에서 5년. 저는 보고서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경제산업성 8층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이 건물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모리야마 국장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장님, 미측 기술평가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됐나? 탈락입니다. 세 항목 모두 부적합 판정입니다.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모리야마 국장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흥분도, 자신감도 사라지고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다나카, 그게 무슨 소리야? 세 항목 전부? 네. 도크 인프라, 대형함 개조 경험, 시뮬레이션 기술. 3가지 모두에서 현 시점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한다. 방위성에도 연락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가스미 가세키의 관청과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어두워지기는커녕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비 현저한 격차. 그 문장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제에서 봤던 그 거대한 조선소, 하늘을 찌르는 크레인들, 스문의 시간 멈추지 않는 불빛, 4만 명의 기술자들, 그리고 20년을 축적한 슬로싱 시뮬레이션 기술. 그 모든 것이 현저한 격차라는 세 글자로 압축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거제에서 제가 진짜 충격받은 건 조선소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규모는 눈으로 보면 압도적이긴 하지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진짜 충격은 그 규모를 채우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조선소의 도크가 비어있는 건 일거리가 없기 때문이었고, 한국 조선소의 도크가 가득 찬 건 전 세계가 한국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기술평가 탈락 소식이 경제산업성 내부에 퍼지는 데는 반나절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됐을 때 회의실 분위기는 장례식 같았습니다. 2주 전 환호하던 그 같은 방에서 같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모리야마 국장은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사라지고 얼굴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테이블에 내던지듯 놓으며 말했습니다. 다나카, 미국이 우리를 완전히 배제한 건가? 아니면 재협상의 여지가 있나?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보고서 톤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일본이 요건을 충족하려면 3년에서 5년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년에서 5년이라 그러면 결국 한국밖에 없다는 거 아닌가? 현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중국은 안보상 불가능하고 유럽은 도크 규모가 부족합니다. 모리야마 국장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의 악물린 턱에 핏줄이 도드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차기 차관이라는 야심을 가진 사람에게 이런 실패는 치명적이었을 겁니다. 그는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제안서를 작성한 건 자네야, 다나카. 자네가 세척 동시 정비가 가능하다고 했지 않았나. 그 말은 화살이었습니다. 정확히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책상 위에서 숫자만 맞추고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제 잘못이 맞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야시가 안쓰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치명타는 그날 오후에 왔습니다. 점심 직후 하야시가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평소의 침착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숨이 가빴습니다. 심의관님, 이것 좀 보십시오. 하야시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블룸버그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중동 세계국, 한국 조선사의 역대급 발주, 카타르 에너지 공사, 사우디 아람코, UAE 아부다비 국영에너지 합산 480조 원 규모. 480조 원. 그 숫자를 보고 저는 한동안 화면만 멍하니 들여다봤습니다. 도대체 480조 원이 어떤 규모인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본 방위성 연간 예산이 약 8조엔, 한화로 70조 원 남짓입니다. 480조 원이면 일본 국방 예산의 7배에 달하는 금액이 한국 조선사에 쏟아진다는 의미였습니다. 기사를 더 읽어봤습니다. 카타르 에너지 공사가 차세대 LNG, 운반선 120척을 한국 조선 3사에 발주하는 협상을 개시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120척. 일본 조선 산업 전체가 1년에 받는 수주량보다 많은 척수였습니다. 사우디 아람코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 발주를, UAE는 해양 플랜트 합작 투자를 한국과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야시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일본도 중동에 조선 협력 제안을 했었습니다. 경제산업성이 지난해 사우디와 카타르의 해양 인프라 협력 의향서를 보냈는데 답변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480조가 간 겁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미해군 기술 평가에서 탈락한 것만으로도 치명적인데 그와 동시에 중동 시장까지 한국에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두 방향에서 동시에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왜 중동이 일본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는지 이해하려면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가격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더 싸게 해주니까 선택한 거라고. 하지만 하야시가 조사해온 내용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심의관님, 중동 국가들이 한국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납기 신뢰도입니다. 카타르가 한국 조선사의 대규모
LNG선을 맡긴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꾸준히 한국에 발주해왔는데 한 번도 납기가 밀린 적이 없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품질로 배를 넘겨줬습니다. 일본 조선사가 중동 프로젝트에서 납기를 지키지 못한 사례가 몇 건 있었는데 그게 신뢰에 결정적인 타격을 줬습니다. 납기를 지키지 못한 사례.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5년 전 미쓰비시가 카타르 해양 프로젝트에서 18개월 납기 지연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제산업성에서도 문제가 됐었는데 저는 일회성 사고라고 넘겨버렸습니다. 하지만 카타르는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야시가 결정적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한국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게 저도 조사하면서 놀랐습니다. 뭔데? 미국이 한국 조선소의 정비 일정을 앞당기라고 압박했을 때 한국 조선사가 거절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 대통령이 직접 서한까지 보냈는데도 기존 고객 계약을 우선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중동 국가들이 그걸 봤습니다. 저는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처음 미해군 서한이 도착했을 때 한국이 미국 요청을 거절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한국이 자만하다가 기회를 걷어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에게 기회가 온 거라고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의 그 거절이 중동 국가들에게는 결정적인 신뢰의 증거가 된 겁니다. 세계 최강 대국의 압박에도 기존 계약을 지키는 회사라는 것이 증명된 거였습니다. 카타르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네 LNG선 납기를 지켜준다는 걸 미국 대통령도 어쩌지 못한 거잖아요. 이보다 강력한 신뢰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미국의 압박이 한국의 가치를 더 높여준 거였습니다. 미국이 일본이라는 대안을 들고 나왔다가 기술 평가에서 탈락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 미국의 행동을 통해 전 세계에 증명돼 버린 겁니다. 저는 그날 저녁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미해군에 제안서를 냈다가 탈락한 것이 단순히 일본의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탈락이 한국의 대체 불가능성을 증명하는 증거로 쓰인 겁니다. 우리가 도전했다가 실패한 바로 그 사실이 한국 조선소의 광고가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자충수였습니다. 완벽한 자충수.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을 여는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구두를 벗고 거실에 들어서니 텅 빈 집이 유난히 넓게 느껴졌습니다. 안에는 오사카에 있는 친정에 가고 없었습니다. 거실 장식장 위에 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통상산업성 시절 젊은 관료였던 아버지가 나가사키 조선소를 배경으로 찍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1980년대 중반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통상산업성 파견으로 한국 울산의 현대중공업을 시찰한 겁니다. 당시 한국은 일본 기술을 도입해서 이제 막 대형 선박을 만들기 시작한 단계였습니다. 기술 수준으로만 보면 일본과 15년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10살 무렵의 일입니다. 료이치, 오늘 한국에서 무서운 걸 봤다. 기술 수준은 아직 우리보다 한참 뒤지지만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 도크에서 일하는 기술자들 눈에 불이 켜져 있더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데 불만이 아니라 열정이야. 저 사람들이 10년, 20년 저렇게 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야. 저는 어린 마음에 아버지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일본이 세계 1위인데 한국이 뭘 어떻게 한다는 건가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일본이 조심해야 할 건 한국의 기술이 아니라 한국의 의지야. 기술은 배우면 되지만 의지는 가르칠 수 없거든. 우리가 그 의지를 잃는 순간 역전당할 거야. 40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예언은 정확히 맞았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배웠고 그 위에 의지를 쌓았습니다. 일본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의지를 잃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도크에서 불꽃을 튀기며 일하는 열정을 범용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며 독자 기술 개발을 미루는 나태함이 대체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경고하셨는데 제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또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은퇴하기 직전의 한 말이었습니다. 료이치, 내가 관료 생활을 하면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알아? 한국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도 위기감을 관청 안에서만 얘기한 거야. 업계에
정치인에, 국민에게 알렸어야 했어. 지금 바꾸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다고. 하지만 일본은 변화를 싫어하는 나라야. 잘 되고 있는데 왜 바꾸느냐. 이런 반응이 돌아올 게 뻔했거든. 그래서 입을 다물었어. 그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야. 아버지의 그 말이 40년 뒤, 이 밤에 이렇게 아프게 와 닿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경고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인 저마저도 듣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물량이지 기술이 아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면서 28년을 보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28년 관료 인생에서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이 흐릿해졌다가 다시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의지는 한국 기술자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것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서한이 와도 원칙을 지킨 하나오션의 결정. 눈앞의 이익보다 30년 후의 신뢰를 선택한 그 판단.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말한 의지였습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그런 의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의 땀과 고통과 인내가 쌓여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일본은 그 의지를 언제 잃어버린 걸까요? 세계 1위라는 자리에 안주한 순간부터였을 겁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현상 유지에 만족한 순간부터였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도록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28년간의 장면들이 필름처럼 지나갔습니다. 한국 조선을 무시하던 회의실의 웃음소리, 일시적 현상이라고 적었던 보고서들, 일본이 원조다라며 자위하던 세미나 발표들, 그 모든 것이 지금 와서 보니 자기 기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밤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이미 늦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충격은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결정타는 며칠 뒤에 날아왔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처참한 순간이 될 것이었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깨달음의 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경제산업성에 또 한 번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외부에서 온 게 아니라 내부에서 터졌습니다. 산업정책국 내부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미해군 제한 실패에 대한 경위와 원인 분석, 그리고 향후 대책을 정리하는 보고서였습니다. 상급 기관인 대신관방과 차관실에 올리는 공식 문서였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의 실질적인 작성 책임자였습니다. 하야시와 니시무라가 데이터를 모아왔습니다.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추이, 기술 역량 비교, 인력 현황까지. 그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숫자를 있는 그대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세계 LNG, 운반선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78%였습니다. 일본은 6%였습니다. 10년 전에도 일본은 12%였는데 반토막이 난 겁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 시장에서 한국은 상위 20척 중 17척을 건조했습니다. 일본은 한 척도 없었습니다.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 한국의 수주 잔량은 일본 전체 조선 산업 수주 잔량의 4배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인력. 한국 조선 산업의 기술 인력은 11만 명이었습니다. 일본은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한국의 9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추세였습니다. 일본 조선 기술 인력은 15년 전 4만 명이었는데 3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베테랑 용접공, 배관 기술자, 설계 엔지니어들이 은퇴하면서 빠져나갔고 젊은 인력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조선소는 힘들고 위험하고 급여도 높지 않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니시무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심의관님, 한 가지 더 조사한 게 있습니다. 일본이 마지막으로 초대형 LNG, 운반선을 독자 설계로 건조한 게 15년 전입니다. 그 이후로는 한 척도 없습니다. 최근 일본 조선소가 만드는 LNG선은 한국 설계를 라이선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설계를 라이선스로 사용한다. 그 말이 입안에서 쓴 약처럼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가르쳐 준 기술로 배를 만든다고 저를 포함한 일본 관료들이 수십 년간 말해왔는데 현실은 거꾸로였습니다. 이제는 일본이 한국의 기술을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가르친 쪽이 배우는 쪽으로 바뀐 겁니다. 이보다 처참한 역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미화하지 않겠다고. 28년 동안 일시적 현상이다. 일본 기술력은 건재하다. 이런 표현으로 현실을 덮어왔는데 이제는 있는 그대로 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조선 핵심 기술은 현 시점에서 대체 불가능하다. 일본 조선 산업이 이 격차를 단기간에 좁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구조적 혁신 없이는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 조선 핵심 기술은 대체 불가능하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료가 공식 보고서에 이런 문장을 쓴 건 아마 처음이었을 겁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한 전례가 없었습니다. 보고서 초안을 들고 모리야마 국장 집무실에 갔습니다. 국장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까지는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대체 불가능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나카, 이 표현은 좀 강하지 않나. 상급 기관에 올리는 문서에 대체 불가능이라고 쓰면 우리 산업정책국이 무능하다고 자백하는 꼴 아닌가.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사실을 사실대로 쓰지 않으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번 미해군건이 왜 실패했습니까? 현장을 보지 않고 책상 위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마저 현실을 왜곡하면 다음 기회도 같은 결과가 될 겁니다. 모리야마 국장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탁 소리가 나게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자네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건가?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시 팽팽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리야마 국장이 의자를 뒤로 밀며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내가 다시 보겠네. 표현을 조정할 수도 있어. 나가봐. 저는 보고서를 두고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상관에게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이틀 뒤 보고서가 최종 승인됐는데 대체 불가능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모리야마 국장이 수정하지 않은 겁니다. 아마 국장도 알았을 겁니다. 이 표현을 빼면 보고서 전체의 논리가 무너진다는 것을.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현실이 명확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보고서가 차관실에 올라간 뒤 한 가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차관이 보고서를 읽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한국과 싸워서 진 게 아니라 싸울 자격조차 없었다는 이야기 아닌가. 그 말이 경제산업성 내부에 퍼졌습니다. 복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구내식당에서 관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조선 분야가 이 지경까지 됐느냐고. 다나카 심의관이 보고서에 대체 불가능이라고 썼다는데 정말이냐고. 저는 그 시선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어떤 시선은 동정이었고 어떤 시선은 비난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각오를 한 뒤였으니까요. 보고서 파동이 가라앉은 뒤 저는 연차를 냈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일주일 휴가를 쓴 겁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다녀올게. 아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또 출장이에요? 아니,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제 얼굴에서 무언가를 읽었을 겁니다. 저는 다시 거제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하야시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대로 보고 싶었습니다. 처음 거제에 갔을 때는 적을 정찰하러 간 거였습니다. 약점을 찾으려는 눈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려고 갔습니다. 거제대교를 건너 해안도로를 따라 조선소 근처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조선소 외곽의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벽에 조선소 사진이 걸려 있었고 테이블에는 작업복 차림의 기술자들이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 된장찌개를 시켰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기술자 서너 명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라서 정확히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분위기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목소리에 활기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농담을 했는지 한꺼번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버지가 40년 전에 말했던 장면이 이것이었구나. 도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눈에 불이 켜져 있다던 그 이야기. 식사를 마치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밤 8시가 넘었는데 조선소는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크레인의 불빛이 밤하늘 아래서 반짝이고 있었고 용접 불꽃이 여기저기서 꽃처럼 피었습니다. 멀리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와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저는 해안도로 난간에 기대어 그 풍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 불빛 아래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만 명의 기술자들이 일하고 있을 겁니다. 미국의 군함을 수리하고 카타르의 LNG선을 건조하고 노르웨이의 벌크선을 정비하고 있을 겁니다. 세계 해운의 심장이 저 불빛 아래서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이 이 자리에 오른 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경제산업성에서 한국은 물량이지 기술이 아니다라고 말하던 그 시간 동안 한국의 기술자들은 도크에서 용접 불꽃을 맞으며 기술을 쌓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시적 현상이라는 보고서를 쓰던 그 시간 동안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슬로싱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한 줄 한 줄 코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본이 원조라며 자존심을 세우던 그 시간 동안 한국은 조용히 원조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28년이었습니다. 제가 허송세월한 28년 동안 한국은 단 하루도 쉬지 않았던 겁니다. 바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코트깃을 세우고 난간을 잡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조선소의 불빛이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술이라고. 설계도 위의 선이 아니라 도크 위의 땀이 기술이라고. 보고서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밤새 깎아낸 강철이 기술이라고. 그리고 하나 더. 미국 대통령의 서한이 와도 원칙을 지킨 하나의 결정이 떠올랐습니다. 그 결정을 내린 사람은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30년 뒤의 신뢰를 본 겁니다. 당장 미국을 만족시키면 편하겠지만 그 대가로 카타르와 사우디와 노르웨이의 신뢰를 잃는 건 더 큰 손실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480조 원이라는 숫자가 증명했습니다. 저는 도쿄에서 28년간 무엇을 했습니까? 일본 조선의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한국을 깎아내리는 보고서를 쓰면서 자존심을 지킨 척했지만 그건 자존심이 아니라 자기 기만이었습니다. 진짜 자존심은 저 도크에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의 압박에도 원칙을 지키는 것. 수십 년 동안 묵묵히 기술을 쌓아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자존심이었습니다. 저는 거제의 밤바다를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도쿄로 돌아가면 한 가지를 하겠다고. 경제산업성 내부에 조선산업구조혁신 제안서를 올리겠다고. 일본 조선이 살아남으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한국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솔직하게 적겠다고. 아버지가 하지 못한 것을 제가 하겠다고. 아버지는 입을 다물었다고 하셨습니다. 관청 안에서만 위기감을 나누고 밖에는 알리지 않았다고요. 저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설사 자리를 잃더라도 사실을 사실대로 쓰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니까요.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바다 위로 조선소의 불빛이 길게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의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한국 조선 산업의 미래처럼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크레인의 불빛이 밤하늘 위로 솟아 있었습니다. 별보다 밝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일본 관료입니다. 일본을 사랑합니다. 일본 조선의 부활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부활하려면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졌다는 것을, 그것도 아주 완전히 졌다는 것을, 그리고 왜 졌는지를 직시해야 합니다. 기술에서 진 게 아닙니다. 의지에서 졌습니다. 변화에서 졌습니다. 30년간 바꾸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동안 한국은 30년간 바꾸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 차이가 78% 대 6%라는 숫자로 나타난 겁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보고서에 쓴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에는 뒷말이 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이유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도크에서 30년을 버틴 기술자들, 미국 대통령 앞에서도 원칙을 지킨 경영자, 새벽부터 밤까지 시뮬레이션 코드를 돌리는 엔지니어들, 그 의지를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지금 이 세상에 없습니다. 거제의 밤바다가 조용히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저 바다 위를 오가는 배들, LNG를 싣고 원유를 싣고 컨테이너를 싣고 세계를 순환하는 배들, 그 배들의 심장을 만드는 나라가 한국이었고 그 심장이 멈추면 세계가 멈추는 거였습니다. 저는 일본인으로서 부러웠고 관료로서 부끄러웠으며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주권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을 지키는 한국인들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일본 경제산업성 관료가 거제 조선소에서 깨달은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 조선 기술의 저력이 더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주세요. 우리의 자부심이 세계를 움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